성현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할머니가 뭘 해줬다고 그래요? 저는 할머니 때문에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산골마을에 사는 68세 정미자입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손주 성현이를 평생 키우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과 희생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성현이는 성장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아이는 차갑고 낯선 사람이 되어 저를 배신했어요. 성현이가 위조한 계약서,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지만 결국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란 걸 깨달으며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성현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족과 희생, 그리고 용서를 둘러싼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정미자입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마을은 참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그만큼 고단한 삶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무로 된 작은 집은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졌고 집마다는 오래된 호박넝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평생을 살며 웃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동시에 가장 큰 슬픔이 되었던 건 제 손으로 키운 손주 성현이었습니다. 성현이는 4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여름철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 비가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주가 그 어린 나이에 부모 없는 새삼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를 처음 데려왔던 날도 잊을 수 없어요. 성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아마도 어리지만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어깨에 무거운 짐이 실려 있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요.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새삼을 떠났고 저 혼자 밭일을 하면서도 늘 부족했으니까요. 그때는 마을 아주머니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성현이가 입을 옷이나 장난감은 동네 사람들의 손을 거쳐 제게 오곤 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을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성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낮에는 밭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작은 손등이 튼 아이를 보며 눈물을 삼키면서도 바느질을 하는 제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만들어낸 옷들을 시장에 가져가 팔았고 벌어온 돈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었습니다. 성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학용품이며 옷가지들이 늘어났지만 저는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밝게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성현이는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눈망울이 맑고 웃을 때면 그 맑은 웃음소리에 제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부르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그 조그마한 목소리가 제 마음에 꽃을 피우는 듯 했어요. 또 어느 날 성현이가 마당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아 제게 내밀며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현을 키우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아 동네 의원에 달려갔던 날이 여러 번 있었고 돈이 모자라 약값을 외상으로 가져오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제가 너무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져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현이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아이가 제 유일한 가족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성현이에게 제가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만은 행복해야 한다. 세상 어떤 아이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저 자신이 씌워질 때도 많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제 삶은 마치 끝없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터널 끝에는 언젠가 성현이가 행복하디 웃으며 제 곁을 지켜주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바랐던 건 그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성현이가 바르게 자라고 제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그 사랑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현이는 어릴 때 정말 착하고 이해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말썽 한 번 부린 적이 없었고 늘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였어요. 제가 밭에서 일할 때면 성현이는 옆에서 조그만 손으로 잡초를 뽑으며 할머니,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성현이를 보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고 이 아이가 크면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집에 오면 인사를 하지 않고 방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제가 저녁을 차려줘도 안 먹어요 라고 대충 말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저 아이가 사춘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독립적으로 변한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현이는 점점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짜증을 내거나 대답을 피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라는 말도 종종 했고 심지어는 화를 내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어떻게든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은 점점 헛수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현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밤 10시가 넘도록 집에 오지 않아서 저는 걱정이 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돌아오는 성현을 보며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피곤한 얼굴로 친구들이란 있었어요. 별로 대단한 일 아니에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쉬움과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아이가 저를 피하지 않고 집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안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현이가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을 조금 더 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중학생이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사와 바느질로 힘들게 번 돈을 조금씩 건넸습니다. 그러나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학원비가 필요해요. 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해요. 라는 핑계로 돈을 가져갔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어렵게 모아둔 경원비가 사라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서랍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있어야 할 돈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현을 불러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돈을 가져갔니? 라고요. 그러자 성현이는 아무렇지 않게 할머니, 그 돈 제가 썼어요. 할머니는 오래 살지 않을 텐데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깊이 상처를 냈습니다. 성현의 그 차가운 목소리와 무심한 태도는 제가 평생 품어온 사랑과 희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도 성현의 말을 떠올리며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 없이 자라야 했던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제가 이 아이를 제대로 피우지 못한 것일까요?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아이를 그저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현이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아무리 사춘기라지만 아이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간단히라도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묻는 말에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현이의 눈빛에서 점점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한 것은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대놓고 묻지는 못했지만 성현이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요즘 성현이가 어디를 그렇게 자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슬그머니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제가 할머니로서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현이가 집 근처의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성현이가 어딜 가는지 궁금했지만 그냥 두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모른 척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이가 가는 길을 일부러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은 동네 근처에서 발길을 멈추는 듯했지만 어느 날은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끝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그곳은 몇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저는 한 번쯤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현이가 폐가로 들어간 날 저는 멀리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한동안 기다리자 성현이는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대화의 단편들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 내는 날짜가 벌써 지났잖아. 이러다간 큰일 난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번엔 꼭 갚을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책임질 방법을 찾아야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성현이는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는 단순한 친구나 이웃이 아닌 확실히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현이의 태도와 말투는 겁에 질려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현이가 대체 왜 돈을 빌렸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 설마 도박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사랑으로 키운 손주가 이런 위험한 사람들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현이가 제게 요구했던 돈들이 모두 여기에 쓰였던 걸까요?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렵게 모은 돈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현이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마음 한구석엔 그날 들었던 대화와 폐가에서의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현이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줄 몰랐다 라고 바로 말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폐가로 향했습니다. 성현이가 그곳에서 또다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현이가 빌린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축구 경기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 결과로 빚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성현과 제대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실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성현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동시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성현이와 대화를 시도했을 때 저는 정말 큰 용기를 냈습니다. 쾌가에서의 일을 알게 된 뒤로 마음속에 쌓인 두려움과 걱정을 감추고 성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성현아,
할머니가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자 성현이는 저를 쏘아보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항상 저를 의심해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현이의 방어적인 태도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무슨 일이든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나 성현이는 제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점 더 화를 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도대체 뭐요? 할머니는 제가 원하는 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준 적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현이가 저를 향해 이렇게까지 분노를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성현이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그 불행의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는 항상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야 하죠? 성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억울함과 원만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성현이를 위해 해온 모든 일들이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현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손주가 느끼는 불만과 고통을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현이는 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게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현이를 이해시키려는 시도는 무의미해 보였고 아이의 말은 점점 저를 향해 날카롭게 돌아왔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머릿속에는 온통 성현이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아이에게 부족한 할머니였던 걸까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그 최선이 성현이에게는 전혀 닿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현이가 지고 있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모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밭을 탈기로 했습니다. 그 밭은 제가 성현이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재산이었지만 성현이가 더 큰 문제에 휘말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밭을 팔기 전날 저는 그곳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밭 한가운데 서서 그동안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성현이와 함께 처음 씨앗을 뿌리고 그 아이가 수확한 감자를 손에 들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밭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밭을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성현이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내다 진 빚을 해결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새 출발을 하렴. 저는 그 말 속에 모든 희망과 사람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성현이는 제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라는 짧은 말과 함께 돈을 받아들였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닌 냉랭한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성현이가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노력이 헛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성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가 제 진심을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즈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현이가 지고 있던 빚을 해결한 뒤로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다고 생각했어요. 성현이도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현이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계약서였어요.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과 땅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이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무언가 잘못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실수로 제 이름을 사용했거나 잘못된 문서가 성현이 방에 놓여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거기에 적힌 모든 정보가 저와 관련된 것이었고 성현이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운 손주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성현이에게 사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문서를 내밀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현아, 이게 뭐니? 왜 내 방에서 이런 게 나왔니? 하지만 성현이는 제 질문을 무시하듯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태도에 더욱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서 같아 보이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 설명해줘야 할 것 같구나. 그러자 성현이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제 눈을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몰라도 돼요. 그냥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니? 이건 할머니의 집이고 땅이야. 너도 여기서 자랐잖아.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게 사실이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성현이는 끝내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현이는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이미 늙었고 제가 이 집과 땅을 팔아서 서울로 갈 계획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은 제게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가 단지 돈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사랑으로 키워왔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 한 모든 노력과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성현이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끝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 삶이 헛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손주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현이가 저를 배신하고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동을 했을 때 느꼈던 분노와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성현이와 진심으로 대화를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키운 손주인데 아직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현이를 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성현아, 왜 이런 일을 했니? 할머니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진심을 담아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성현이는 제 말을 듣고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피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저한테 진이에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집 팔고 서울에 가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현이를 붙잡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내 진심이니? 할머니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할머니를 배신하면 안 되지 않니? 성현이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하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할머니가 해준 거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할머니가 제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성현이를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어왔던 손주는 더 이상 없고 그 자리에 낯선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 곁에 있던 사람은 할머니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할머니를 이렇게 내쫓겠다는 거니? 하지만 성현이는 여전히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희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행복하려면 이 집을 팔아야 해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 방식대로 사세요. 아이의 마른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찌르고 저는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변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현이가 왜 저를 이렇게 멀리하고 미워하게 되었는지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노력이 무의미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아이를 위해 선택했던 길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오랜 친구의 딸인 지은이었어요. 지은이는 어린 시절부터 제게도 친딸처럼 다정하게 대해줬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지만 종종 고향이 들를 때마다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날도 지은이는 우연히 마을에 들렀다가 제 소식을 듣고 놀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성현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하며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성현이가 저를 배신한 일부터 집과 땀을 팔아버리려 했던 계획, 그리고 제게 했던 상처 깊은 말들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지은이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서울에서 일하며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법률에 밝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저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는 제게 변호사와 함께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성현이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마음 한켠으로 안도감이 들면서도 손주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지은이는 단순히 변호사를 데려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며 성현이가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하며 제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미자 할머니,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몇몇 이웃은 직접 성현이를 만나 얘기해보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와 변호사는 성현이가 위조한 서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황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주를 향한 실망과 애정이 뒤섞여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가족 간의 일이라는 점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지은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성현이가 지금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할머니가 건강하게 계셔야 그날이 왔을 때 성현이를 다시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 당장은 성현이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겠지만 그 아이가 언젠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디기로 했습니다. 지은이의 도움과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혼자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고 저를 위해 아낌없이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특히 지은이는 변호사와 함께 밤낮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이와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성현이가 위조한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씁쓸함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성현이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인지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성현이는 결국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성현이가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성현이를 마주했을 때 그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제가 기억하던 어린 성현이와 겹쳐져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성현이가 만든 결과였기에 저는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성현이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계약서를 위조한 과정, 빚을 갚기 위해 저희 재산을 팔아넘기려 했던 의도 등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성현이는 처음에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인생을 바꾸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머니도 결국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경찰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성현이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그 아이와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성현아, 할머니는 내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어. 하지만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한 건 정말 잘못된 거야. 이제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지 말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성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저보다 남을 선택했어요. 지은 이모랑 경찰까지 끌어들여서 저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제 할머니는 제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다시는 저한테 돌아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성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쳐 살아왔던 시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성현이를 감싸기만 하는 건 그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날이 올 거라고 믿어. 그때까지 할머니는 기다릴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모든 행동의 결과를 책임져야 해. 그 뒤로 성현이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슬픔과 고통을 견디며 이 모든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은이와 변호사는 여전히 저를 옆에서 지지하며 힘을 주었고 이웃들도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미련과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현이가 저를 향해 던진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아이가 정말로 저를 미워하게 된 건지 아니면 단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성현이가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저 역시 다시 제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으로만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성현이가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손주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볼 시간을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성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살이던 성현이를 품에 안고 할머니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라고 했던 그날의 약속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아닌지, 아니면 그 약속이 결국 그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이끈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성현이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저에게 의존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더 큰 짐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현이를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단이었지만 동시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은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를 누군가가 돌봐드릴 차례예요. 그동안 혼자 너무 힘드셨잖아요. 여기에서 편히 지내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그녀는 매일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산책도 하며 제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지내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현이를 위해 살아오며 점자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성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집 뒷뜰에는 작은 딴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 야채를 심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평화를 주었고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지내려 해도 가끔씩 성현이가 떠오르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성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시간을 통해 성숙해지고 언젠가는 제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루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성현이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반이야. 그 아이가 먼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내다다는 게 아무 의미 없을 거야. 제 대답에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 과거가 제 삶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나날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저는 그 희망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은이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현이의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날은 없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아이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웃과 지은이 덕분에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텃밭의 야채를 바라보는 그 순간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성현이가 부모를 잃고 제 품에 안겼던 날부터 저는 오직 그 아이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그 사랑이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변화는 결국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해야만 가능한 것이었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성현이가 저를 원망하며 떠났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도 성현이에게도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성현이를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한 것은 단순히 그 아이를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과 마주하게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마을 이웃들이 제게 묻습니다. 미자 할머니, 성현이가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물론 받아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저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저는 성현이의 부재를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제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지만 그 사랑이 제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돌보고 현재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나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제게 평생 남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람을 배운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평온한 삶을 살아가며 제게 남아있는 시간도만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성현이가 언젠가 돌아와 제게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남기는 의미를 충분히 깨달았으니까요.